two airplanes, many boots on the ground. We had a lot of boots on the ground. 자, 북한 김정은이요. 엄청나게 큰 방사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라면서 시험 사격 현장을 김주혜를 또 데리고 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이겁니다. 이 북한이 공개한 건데요. 보면은 여러 대의 포에서 방사포가 저렇게 날아가고요. 저게 수백 킬로로 날아갔다. 그렇게 해서 바다 위에 이제 표적을 만들어 놨는데 그 표적을 저 방사포가 저렇게 멀리 날아가서 명중을 시켰다. 저렇게요. 하면서 북한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한 358.5km, 소수점짜리까지 세부적으로 또 공개를 하면서 저 해상 표적을 때렸고 여기를 김주혜를 또 데려갔다라고 공개를 한 건데, 아니 김주혜 데려간 것도 놀랍긴 하지만 김대영 평론가, 이 뭐 소수점 단위까지 공개를 할 정도, 여기에 이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거죠? 지금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소수점까지 표현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참관을 했고 그다음에 원하는 성능을 발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그동안 이제 이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이 대구경 방사포에 쏘는 일종의 이제 탄도 미사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사거리에도 나왔지만 350km 이상 날아갔다는 걸 감안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 분계 선상에서 만약에 사격을 한다 그러면 한 개성쯤에서 그렇죠. 거기서 쐈을 경우에는 우리 육해공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라든가 뭐 이런 핵심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상당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도발이요, 시점도 상당히 미묘합니다. 뭐냐면 미국이 이제 새로운 국방 전략을 짰는데요. 이게 소위 NDS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걸 설계한, 이 NDS 보고서를 설계한 핵심 인사가요, 콜비 차관이라고 국방 차관인데, 이 사람이 한국, 일본 포함해서 이제 뭐 아시아를 순방 중일 때 이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일단 이 NDS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국방 전략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 국가 안보 전략을 먼저 발표를 해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말에 국가 안보 전략 발표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주요 안보 위협이 무엇인가를 명시를 하고요.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갖다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안보,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 번영을 핵심 이익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국방 차원에서 이제 구체화하는 것이 국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군사 측면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구체화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안보와 지켜낼 수 있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서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에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방문하니까 항의 차원에서 어떤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인 건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문서이기도 한 거군요. 자, 그런 만큼 이 문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저희가 지금부터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였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장들이 막 사라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문장들이 없어졌다고 해요. 확장 억제라는 이 표현이 있다가 빠졌대요. 빠지고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이다, 이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확장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새롭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미국이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대응하는 게 이제 억제력, 미국이 가지는 억제력인데 그걸 동맹국인 한국에게 제공한다. 그랬을 때 확장 억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이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썼어요. NDS를 5번이나 썼고, 실제 NSC 합치면은 국가안보 전략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의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그게 빠져드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향한 확장 억제, 우리 핵으로 우리를 안 지켜주겠다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지원이냐?
결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예. 이 결정적인 지원은 핵 억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미국이 핵 억제는 제외하지만 예. 제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재래식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져라.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진짜 위험할 때만 도와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네. 미국의 핵 전력을 동원을 해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 의중을 한번 뜯어보죠. 예.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확장 억제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물론 트럼프의 심중을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이걸 없앴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판단일 것 같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조금 더 나아가면 해구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이제 확장 억제라는 거는 해구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장 억제는 물론 핵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재래식 무기들 네. 혹은 비물리적 수단들, 뭐 전자전 같은 우리가 좀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장 억제는 다 들어가는데 핵 우산은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예. B2 폭격기처럼 아. 그러니까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전략 폭격기라든가 그다음에 전략 원장 또 한 가지로는 ICBM 같은 무기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과거에는 전술 핵무기라고 불렀지만 지금 이제 비전략 핵무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구산 차원에서 제공을 하겠다는 거는 기본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게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뭐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러니까, 때문에 동맹 입장에서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 이러면은 해구산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인가? 있던 문구를 없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지만 해구산 자체를 만약에 안 제공했을 경우에는 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문에 요거는 공고에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네. 기본적인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고의 유지는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재래식으로는 알아서 좀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를 읽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책임과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은 핵 억제, 핵 대응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건 뭐 미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작년 SCM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 와서 그걸 강조했고 또 한미 공동 성명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기백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미 국방 전략서 이번에 콜비 차관이 와서도 안 장관을 만났거든요. 네네. 한미 동맹이 더 완벽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억제라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문구만 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이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이게 원래는 있었죠. 옛날에는 이 문서에 있었는데 이게 바뀌고요. 어떻게 됐냐. 보면은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 이 조금 새로운 문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 비핵화 이거는 어떻게 한미 간 그 전략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 문구인데 이게 빠졌다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북핵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해구산을 예. 혹은 뭐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 억제라는 그 표현이 빠진 게 아니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NDS에 분명히 핵 전력을 현대화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 억제를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또 그 중시하는 것이 안보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중해 마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 문제에 개입하면서 국방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워딩을 좀 순화시키고 다른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북핵에 대해서도 비핵화라는 언급은 안 하지만 북핵을 미국 안보에 있어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얘기를 안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중적인 것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어떤 그 북한 문제를 풀 때는 대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간 국내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쯤 되니까 뭐 아까 해구산 얘기를 해주셔서 김대영 평론가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구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해구산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대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할 임박 징후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해구산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요 군사 시설에 대한 뭐 선제 타격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뭐 영상으로 나왔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내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아니면은 수중에 있는 전략 핵잠에서 SLBM을 발사해서 북한의 핵 발사 의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에 대응하는 거를 핵 공격을 미국이 대신 수행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의 생각은 NDS의 뭐 표현들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가 뭐 확장 억제나 해구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자칫 그러니까 국내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트럼프에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정은의 지금 마음속에 그리는 목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NPT 체제에서 그 나라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그 5개 안 들어가지만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뭐 문제 삼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김정은은 자기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 핵보유도 인정받고 제재도 풀고 그걸 사실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표현을 잘 안 쓰고 문서에도 빠지니까 우리는 이제 내 목표가 내가 비핵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되네.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ICBM도 개발하고 이번 이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핵 역량을 마음대로 강화해도 제재라든지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 그 오판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신호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 안보 전략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남은 전력을 뭐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북한이 아니라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를 NDS상의 그 순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NDS 문서를 한번 새롭게 재가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런 순위로 읽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본토 서반구,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러시아, 이란, 네 번째 북한. 이제 북한이 후순위로 내려와 있는 건데 일단 중국부터 한번 보면요, 김대영 평론가. 중국이 좀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핵심 지역으로 보는 거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에요. 하지만 중국이 지금 뭐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이라든가 공군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지난해 많이 봤지만 저희가 2척의 항모가 동시 작전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군력을 봤을 때 척수에서는 일단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앞섰어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잘 보시면 대륙 국가지만 해양으로 들고 일어선 나라예요. 그만큼 이 위협감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정도군요. 심지어 이 존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중국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군사력을 키웠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잠시만요. 그 목소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중국을 겨냥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It is the most rapid military buildup in history and the largest since World War II. It's my great honor to announce that I have approved a plan for the Navy to begin the construction of 2 brand new, very large, the largest we've ever built, battleships. We had big battleships. These are bigger, but they will have 100 times the
There'll be 100 times the force, the power. 그러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는 거에 이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력이 이제 중국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골든 함대, 황금 함대 구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전함도 만들겠다 네네. 이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해군이 인도태평양에서 뭘 하면 그에 맞서서 지금 미국 해군도 역으로 또 뭘 하는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죠. 계속 맞불을 놓는군요. 맞습니다. 예. 심상치 않습니다. 군사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지만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그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이죠. 중국 군사열의 2인자죠. 장유사 부주석이 숙청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군 수뇌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난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인민대표 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장을 나서는데 보면은 모두 시 주석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데 중국 서열 2인자인 장유사만 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가방을 뭔가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민 교수님, 여기저기서 뭐 얘기들이 많던데 일단 뭐 영상만 봐서는 뭐 당연히 뭐 저렇다 그래서 숙청이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드러나는 증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그게 큰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뭐 부패 혐의라든지 어떤 그 중국의 핵무기 그 기술을 미국에 제공했다 뭐 이러한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정치적 어떤 군사적 이유를 명분을 해가지고 네. 어떤 그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을 위한 어떤 군부 통제의 수단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인자 군의 2인자를 그러니까 서열 2인자를 이제 숙청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 군의 기강을 다시 잡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벌써 3연임을 하고 4연임을 나가고 있는데 그 후계자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 가장 정부 세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군을 어떤 개정비하고 어떤 네. 그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기는 어려울 거지만 어쨌든 그 사인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포석이 아닌가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의 1인 체제 권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번 숙청을 계기로 해서도.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그 장유샤가 숙청됐던 그 이유로 분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핵 관련된 자료를 미국에게 넘겼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어쨌든 미중 관계에 좀 예민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실제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이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우리가 뭐 지금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미국의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장유샤가 중국 핵무기 핵심 기술 데이터를 미국에 유출했다는 혐의가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중국 핵공업공사 총경리 책임자였던 구주인 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장유샤는 중국 공산당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진핑과 아주 중마고우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을 공고히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시진핑 실각석이 나왔을 때 늘 장유샤가 시진핑의 견제 아까 그림도 영상도 보면 조금 시진핑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이번에 혐의들 보면 시진핑의 어떤 절대 이 권력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 위상을 좀 흐트렸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실각설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장유사를 숙청하려면 아마 미국과의 내통을 좀 집어넣어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이걸 지금 혐의에 추가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분석이 맞다면 중국도 상당히 지금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중국으로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이제 주석이 되면서 내놓은 게 중국 몽 아닙니까? 2050년
중국 건국 100주년 이듬해에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미국은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중 간의 갈등의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해서 지금 황과 함대 이런 것까지 띄우면서 해군력에 상당히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시진핑은 2인자까지 사실 숙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또 겨냥한 혐의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의 물밑 그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점점 지금 더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미국을 향한 위협은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상 하나 저희 보여드릴 텐데 검은 선체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이 쿠바 해역 인근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쿠바가 미국 플로리다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해역 인근까지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걸 왜 모습을 드러냈다고 분석이 되냐?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그 직후에 러시아의 저런 군사적 움직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 본토 물밑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거슬릴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국가안보 전략이나 국방 전략에서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안보를 가장 미국 안보 이익이 최우선순위에 놓는데 네. 바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는 쿠바의 어떤 그 러시아 군함과 그 군사 자산이 들어오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960년대 초반에 어떤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보면 미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어떤 쿠바에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를 배치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걸 보고 거의 뭐 제3차 대전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각심을 주는 건데 그렇지만 쿠바가 어떤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이고 또 베네수엘라 더불어서 어떤 그 친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NDS에서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러시아가 이제 그 유럽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군사력 이런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방적 현상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명시했어요. 중국은 상당히 어떤 그 위협적인 존재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이제 몰락하는 제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뭐 현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러시아는 상당히 좀 굴욕적인 이런 평가를 받은 건데요.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중량권 미사일을 허용해줬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을 자극하고 어떤 항의의 표시로 쿠바에 어떤 군사 자산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만 모두 다 미국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협상을 통해서 그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간간히 도발을 하지만 미러 관계를 완전히 교착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푸틴은 트럼프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푸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푸틴은 그 포세이돈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 본토도 겨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갑축 협정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전략 폭격기 숫자를 줄이면서 핵무기를 좀 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포세이돈 같이 핵 추진 이런 어뢰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전략 핵무기 협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영상에서도 봤지만 쿠바에 러시아 잠수함이 나타나고 또 혹은 저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발사해서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수중으로. 그랬을 경우에 자칫 미국은 쏘는 걸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현듯이 핵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 내에서도 그런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수중으로 원래 미 본토까지 다가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런 불안감들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북한은 후순위고 러시아는 뭐 정세를 그렇게 바꿀 만한 힘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포세이돈 같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을 맞고 중국이 제일 좀 신경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NDS 한번 순위를 볼게요. 보면은 아니에요. 1번 따로 있습니다. 본토 서반구 이게 뜨는데 자, 이 야욕은 트럼프가 실제로 많이 드러내 왔었죠.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ull, quickly, and without question. They should give it up becaus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That's for the free world. You know, we're flying over right now. We're flying over a thing called the Gulf of America.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전력을 본토 방어에 서반구에 대한 야욕을 하는데 거기 쓰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에 NSS나 NDS를 보면 서반구의 안보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느 국가나 자기 그 메인랜드라고 하는 본토가 있는 그 지역과 그 주변이 안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의 안보가 가장 중요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본토의 안보 그리고 주변 지역이라고 뒷마당할 수 있는 중남미 안보가 중요한데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이미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을 했고 영향력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역량이 좀 쇠퇴하고 이제 그 개입주의로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에 이제 그 영향력을 투사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야금야금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행정부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어떤 패권 야욕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었던 영향이 쇠퇴한다는 판단에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뒷마당을 먼저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것을 먼저 단단히 하고 그러고 나서 중국 견제에 몰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광물 전쟁, 에너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제소 시설을 미국 내다가 건설을 온쇼어링을 하고 있고 그 광물이나 에너지를 이제 그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중남미가 핵심 원자재나 에너지의 보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그 아메리카 대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확인 작업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서반구를 또 강조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또 볼까요? In the campaign, I promised the American people that I would build a cutting-edge missile defense shield to protect our homeland from the threat of foreign missile attack.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And we will have the best system ever built.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세계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든 우주에서 쏘든 그 모든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겠다. 우리 땅부터. 그런데 골든돔 그룹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아이언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쪽 한 것 같이 미국 본토를 저렇게 노란 황금색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는 것을 우주에 있는 위성이 이 미사일을 포착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요격기가 타격을 하고 그 일부는 또 지상에서 이걸 요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지상과 우주에서 통합으로 우주 기반의 미사일 이 요격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레이건식의 SDI, 열들의 전쟁, 그걸 시도했다가 사실은 중단했었는데 이걸 다시 트럼프가 완성하겠다.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하는데 그걸 골든돔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가 그린란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도 미국이 접근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본토 방어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NDS를 딱 정리를 해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은 김대표 평론가님. 이렇게 북한이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하고 한반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 이런 게 좀 줄어들수록 자칫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 혹은 더 나아가서 철수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주한미 공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군산에도 F-16 전투기 비행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산으로 옮겨가고 있고 군산에는 MQ-9 리퍼 같은 것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군산에 배치된 MQ-9 리퍼는 물론 대북 감시도 있지만 중국 감시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북한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면 지금은 대만 유사시 상황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중심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